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캡틴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참패를 당한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레전드까지도 감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가 60년 넘게 연재하고 있는 최고의 축구 분석 프로그램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서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의 마지막 날 일정 토트넘 허스퍼와 뉴캐슬의 경기를 프리미어리그 레전드 출신 해설가들이 분석했는데요. 뉴캐슬의 레전드인 셰이 기븐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의 레전드인 마이카 리차즈가 출연해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왜 대단했고 또 왜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캡틴이자 캡틴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 선수인지를 분석한 내용 지금부터 풀버전으로 해석하고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토트넘과 뉴캐슬의 경기 분석은 뉴캐슬 선수 출신인 셰이 기븐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 출신으로 스카이 스포츠, BBC 그 외 많은 영국의 방송에 출연하면서 재치있는 입담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으며 또 손흥민 선수에 대한 공개적인 애정 표현으로도 국내 팬들에게 친숙한 마이카 리차즈가 출연해서 분석했습니다. 먼저 이번 경기 전술적인 포인트는 역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버티드 풀백이 풀백을 단순히 중앙 미드필더를 넘어서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 스트라이커 위치까지 끌어올리는 전술적인 새로운 접근법인데요. 먼저 BBC의 진행자가 마이카 리차즈에게 물어봅니다. 우선 토트넘이 오늘 좋은 경기력을 다시금 보였는데요. 다시 백온 트랙, 궤도에 오른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인상적인 면들이 많았고 이 과정 속에는 히샬리송의 멀티골도 있고 손흥민 선수의 1골 2도움 활약도 있었기 때문에 두 선수의 사진이 나오긴 했지만 그 뒤에 이제 포로와 우도기를 보여주면서 마이카 리차드도 현역 시절에 오른쪽 풀백으로 잉글랜드 대표 선수까지 했던 선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리차즈가 풀백의 플레이를 분석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리차즈가 먼저 토트넘의 이날 플레이에 대해서 언빌리버블 퍼포먼스였다. 믿기지 않은 경기력이었다고 하면서 그 중심에 전술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풀백들의 활약이다. 저는 풀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풀백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오늘 경기에서 가장 강력하고 또 두드러졌던 모습이 바로 풀백들의 전술적인 움직임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골키퍼 비카리오가 후방에서 전진 패스를 연결하는데 뉴캐슬 선수가 이 볼을 따내면서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이 잘린 부분인 거죠. 그런데 이 잘린 공을 포로가 중앙 지역에서 중앙 미드필드 영역에서 가세하면서 공을 빼내고 다시 이 공을 확보해서 오른쪽으로 풀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리차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포로가 라이트백 위치에 있었는데 이 장면에서는 중앙 미드필더, 센트럴 미드필더 포지션에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도기도 이 위치로 올라오고 있죠. 즉 포로와 우도기가 공이 전개될 때, 빌드업이 될 때 사이드에다가 좁혀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중원의 수적 우위를 만들고 공 주변에 토트넘이 더 많은 선수를 배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며 세컨드볼 상황에서 따내고 압박하고 확보하고 패스하고 이런 상태에서 토트넘의 수적 우위를 통해서 뉴캐슬을 압도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동그라미로 표시된 포로와 우도기의 위치를 보시면 명확하게 서로가 가까운, 사실 일반적으로 축구 경기에서 풀백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패스를 하는 상황은 큰 전환 패스나 크로스 말고는 없거든요. 넓게 양쪽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둘은 좁혀 들어와서 미드필더처럼 뛰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면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중앙 지역의 세컨드 볼을 포로가 따내고 측면으로 전개한 이후에 다시 플레이가 이어질 때 다시 후방 빌드업을 풀면서 침착하게 공을 돌리기 시작하는데 뉴캐슬의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뛴 알미론의 움직임을 우도기가 어떻게 좀 제어하느냐. 지금 보시면 이제 상대 진영으로 토트넘 선수들이 넘어오면서 우도기와 포로도 모두 함께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손흥민, 쿨루세프스키, 히샤이송, 존슨이 또 최전방에 4명의 공격수로 일자를 이루고 그 뒤에 우도기와 포로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사르라든지 비수마, 로메로, 데이비스가 후방 빌드업을 하게 되는데요. 두 풀백이 이 빌드업 상황에서 딱 미드필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요. 4명의 공격수가 앞에 있고 오히려 미드필드는 우도기와 포로만 있는 것처럼 나와 있죠. 이 두 선수의 위치와 움직임이 뉴캐슬 미드필드진이 전방 압박을 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공은 보시면은 사르라든지 비수마라든지 로메로, 데이비스 쪽에서 뒤에서 풀려가는데 뉴캐슬 선수들이 이쪽으로 압박을 해줘야 되는데 후방 빌드업을 압박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 이 사이 공간에 포로와 우도기가 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공이 바로 넘어오면 그 즉시 4명의 전방 공격수에게 공을 찔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뉴캐슬 미드필드진이 이 두 선수에 묶여서 데이비스를 압박하러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알미론이 우도기에 딱 붙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알미론이 우도기 앞에 머물러야 하는지 아니면은 공의 이동에 따라서 어디론가 가야 하는지 전혀 분간을 하지 못하고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고 리차즈가 설명을 하게 되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데이비스가 공을 딱 잡았잖아요. 어떻게 잡을 수 있었느냐? 데이비스와 미겔 알미론 사이에 네모난 박스, 큰 공간이 생겨 있습니다. 왜냐? 여기서 데이비스에게 달려와서 압박을 하면 뒤에 우도기가 비고 또 압박을 안 하면 데이비스가 큰 공간을 활용하면서 또 올라와서 빌드업을 할 수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 상황에서 알미론이 데이비스 쪽으로 살짝 움직이니까 뒤에 틈이 생겼고 그 틈
틈 사이로 데이비스가 우도기에게 패스를 하고 우도기는 그 뒤에로 올라온 비수마에게 연결을 하면서 빌드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 장면에서 비수마가 왼쪽 사이드로 벌려있던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하게 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에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이유 역시 오른쪽 풀백인 트리피어, 오른쪽 측면 공격수인 미겔 알미론, 내지는 오른쪽 중앙 미드필드로 뛴 마일리까지도 우도기의 움직임이 신경 쓰이기 때문에 비수마가 바로 우도기에게 줘버리면 쿨루셉스키나 히샤이송에게 스루 패스를 바로 찔러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비교적 사이드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골문에서 가장 먼 곳에 있으니까 막으러 가지 않는 거예요. 특히 손흥민 선수도 상대가 자기 있는 쪽까지 내려오면 간격이 크게 벌어지니까 아예 폭을 두고 넓게 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벌려준 상태에서 비수마가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를 하니까 이제는 이 공의 위치에 따라서 뉴캐슬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 쪽으로 압박하러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를 통해서 또 사이 공간이 벌어지는 겁니다. 비수마가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를 했을 때 트리피어와 미겔 알미론과 마일리가 따라 내려오게 되죠. 따라 내려오니까 그 사이에 틈이 생기죠. 그 사이의 틈으로 우도기가 침투에 들어갑니다. 노란색 표시된 게 우도기예요. 우도기가 침투에 들어가는데 리차즈가 이야기합니다. 보통 풀백은 와이드하게 사이드라인을 타고 움직이는데 토트넘의 두 풀백은 그렇지 않고 안쪽으로 포워드런 전진하게 됩니다. 벌어진 라인 사이로 침투를 하는데 또 풀백 출신이다 보니까 속도감 있게 빠르게 달려들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비스마의 패스를 받자마자 원터치로 논스톱으로 뒤쪽으로 땅 찔러줬을 때 쿨루세스키와 히샤이송의 사이 공간으로 들어간 우도기가 이 공을 받게 됐어요. 공격수 위치에서 받는데 수비를 등진 상태에서 본인을 마크맨이 쫓아오니까 백힐로 히샤이송에게 내주고 히샤이송이 중앙에서 슈팅할 수 있는 위치에서 공을 잡게 됐죠. 비록 이 상황에서 4명의 뉴캐슬 선수들이 히샤이송을 에워싸면서 막아냈어요. 이 상황에서는 히샤이송의 판단이나 슈팅이나 여러가지 타이밍이 늦었기 때문에 차단은 됐지만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뭐냐,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바깥쪽에 가있고 포로와 우도기가 동그라미 차있잖아요.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에 좌우 윙포워드 위치에 두 선수가 가있다. 두 풀백이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것이 토트넘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리차즈가 얘기하는데, 이 선수들의 역할이 뭐냐, 풀백 위치에서 측면도 커버하고 있다가 빌드업 할 때는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빌드업이 마지막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공격 마무리 작업으로 갈 때는 윙포워드 위치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경기 중에 수많은 역할을 동시에 해내고 공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장면도 비슷한 장면인데요. 이 장면에서 우도기가 오른쪽으로 가로질러 간다. 레프트백인데 왼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을 넘어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막고 있던 알미론이 딸려서 올라가요. 알미론이 딸려 올라가니까 또 왼쪽 센터백인 데이비스가 편안하게 큰 공간을 확보하게 되죠. 이 상태에서 우도기가 더미런을 가져갔을 때 로메로가 데이비스한테 줬고, 데이비스가 공을 받으니까 알미론은 우도기를 쫓아가다가 데이비스 쪽으로 다시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러자 데이비스가 본인에게 알미론의 압박이 오기 전에 완전하게 자유로워진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를 또 하게 됩니다. 우도기가 인버티드로 움직이고 또 그런 상태에서 알미론이 우왕좌왕하니까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편안하게 경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기서 데이비스의 패스가 손흥민 선수한테 오고 트리피어가 손흥민 선수를 압박하러 오니까 손흥민 선수는 또 자연스럽게 앞선 장면처럼 빠르게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는 클루세스키에게 공을 딱 돌려줍니다. 이 패스를 받은 클루세스키가 히샤이송에게 패스를 하고 히샤이송이 슈팅을 하게 되는데, 리차즈가 얘기합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패스가 클루세스키에게 가고 히샤이송에게 슈팅으로 이어지면서 두어 번의 패스 연결만으로 피니시 상황까지 나왔습니다. 보세요. 수비 지역에서 우도기가 단지 왼쪽 사이드에 있다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움직임 하나만 가지고도 탕탕탕탕 슛, 이게 나오는 게 바로 인버티드 풀백의 전술적인 시퀀스 효과라는 겁니다.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포로와 우도기가 중앙 지역에 모두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토트넘의 선제골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리차즈가 분석한 장면인데요. 또 한 번 센트럴 에어리어 공격 중앙 지역에서 지금 왼쪽 사이드에 손흥민 선수가 벌려있고, 또 한 번 중앙에는 히샤이송과 클루세스키, 오른쪽에 존슨, 4명의 공격수가 최전방에 있고, 그 뒷 공간 보통 메잘라가 커버하거나 10번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가 차지하는 공간을 우도기와 포로가 갖고 있잖아요. 여기서 포로가 우도기에게 패스하고 우도기가 왼쪽 사이드에 손흥민 선수한테 크게 벌려준 이후 곧바로 문전 중앙 스트라이커 위치로 착 침투해 들어갑니다. 이 침투해 들어가는 움직임 속에서 사이드에 있던 손흥민 선수는 압박을 덜 받게 돼요. 왜냐? 침투하는 우도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를 막으러 내려올 수가 없고, 우도기뿐만 아니라 존슨, 히샬리송, 쿨루세스키까지 문전에 포진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리피어가 혼자 손흥민 선수를 막으러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리차즈가 얘기합니다. 곧바로 이런 장면, 센트럴 에어리어에서 골이 나왔는데 우도기가 공을 넘겨주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포워드 런을 시도하고 손흥민 선수가 1대1로 트리피어를 상대하게 만든 이후 1대1 능력에서 뛰어난 손흥민 선수가 트리피어를 제친 이후 올린 컵백, 크로스를 우도기가 본인이 주고 들어와서 마무리했습니다. 결국에는 풀백의 움직임 자체가 손흥민 선수도 자유롭게 만들었고 상대 수비를 묶어두는 역할을 했다. 상대 수비가 대응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추가적인 공격수가 늘어나는 효과까지 만들었다는 것이죠. 득점이 됐던 건 방금 장면이지만 리차즈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너무나 좋았다라고 했는데요. 센터백인 로메로가 전진 패스를 포로에게 합니다. 노란색 동그라미 표시된 게 포로예요. 포로가 공을 잡기 위해 또 한 번
한번 공격형 미드필드 위치에서 내려오다가 받는 척하고 수비가 자신에게 따라 들어오니까 공을 안 잡고 딱 흘려줍니다. 흘린 공을 클루세스키가 이어받은 이후 오른쪽으로 풀어주고 오른쪽에서 존슨이 크로스 패스를 올리게 되는데 이때 우도기도 올라가고 손흥민 선수도 올라가고 히샬리송도 올라가고 사르까지 들어왔어요. 세 4명의 선수들이 동시에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슈팅을 노렸습니다. 포로가 흘려준 것도 자신감이 대단했지만 공격 상황에서 정말 많은 선수들이 동시에 우다다다 뛰어가는 게 토트넘의 강점인데 여기서 사르의 슈팅이 탁 빗맞으면서 골대옆으로 빗나갔잖아요. 여기서 손흥민 선수도 좀 아쉬워했는데 만약 사르가 슈팅하지 않고 흘려줬다면 손흥민 선수가 무인지경의 상황에서 빈 골문에 골키퍼를 혼자 마주한 채 골을 넣을 수 있었거든요. 이 장면은 토트넘이 한 골도 넣었어야 하는 기회였습니다. 사르가 좀 아쉬운 판단을 했다. 등 뒤에도 눈이 달렸었다면 다른 선수들처럼 뒤에 있으니까 흘려줘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골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포로 선수가 인버티드 풀백으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사이드에서 직접 또 패스를 때려주는 것도 뛰어나잖아요. 리차즈가 얘기하는데 여기서 로메로가 비수마에게 주고 비수마가 사이드에 벌려있던 포로에게 연결했을 때 이 풀백 포지션에서 공을 가졌을 때의 플레이 중에 또 하나의 장점이 넓은 패스 범위, 패스 레인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대각선 패스, 로빙 스루 패스, 크로스 패스 모든 게 가능한 경기장을 전체를 보면서 특히 대각선으로 보면서 이곳저곳으로 줄 수 있는 강점인데 여기서 이제 히샬리송의 침투 좋았고 포로의 패스를 받은 이후 터치에 이은 마무리도 좋았다. 히샬리송도 잘하긴 했지만 포로의 이제 풀백 위치에서의 플레이메이킹이 빛났던 장면이다. 또 이게 계획된 플레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포로가 이 골이 들어갔을 때 히샬리송에게 달려간 게 아니라 사이드라인 테크니컬 에어리에서 딱 지켜보고 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보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다가가서 포옹하고 안고 기뻐하고 또 코치랑도 즐거워하는 모습 보이면서 팀이 얼마나 잘 단합되어 있고 또 얼마나 훈련을 통해 잘 만들어갔던 플레이들이 실제 경기에서 구현되느냐를 잘 보여줬던 장면입니다.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어낸 장면인데요. 리차즈는 앞선 장면 포로가 흘려줬던 장면도 좋다고 했지만 이 마지막 장면이야말로 최고였다고 하면서 분석하는 부분인데요. 풀백이 센터 포지션에서 또 한번 중앙 포지션에서 연계하는데 이 장면은 우도기가 포로에게 주고 그러면서 히샬리송이 교체 아웃된 이후 중앙 공격 스위치로 돌아온 손흥민 선수가 포로의 스루 패스를 받아서 골키퍼가 1대1 기회를 맞이했고 페널티킥을 얻어낸 장면인데 풀백이 말씀드린 대로 중앙 미드필더처럼 탁탁 연계하는 기점 키패스 연결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리차즈가 얘기합니다. 저도 풀백으로 뛰었지만 내 시대에 보통의 풀백들은 자기 자리, 측면 수비 자리를 지키거나 종종 오버래핑해서 공격을 하는 게 전부였는데 지금 토트넘의 전술은 언더래핑뿐 아니라 중앙 미드필드이기도 하고 공격 진영에서 더 많은 경기에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풀백이 그 어느 때보다 경기에 많이 관여하는 축구를 토트넘이 하고 있다라면서 감탄을 합니다. 풀백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리차즈가 얘기했고요. 뉴캐슬의 명 골키퍼 출신인 셰이 기브는 토트넘이 이날 4명의 공격수의 위치를 바꿔서 기용한 것을 분석했는데요. 보통 손흥민 선수가 중앙 공격수로 뛰고 최근에는 히샬리송을 왼쪽 공격수로 뛰었고 또 존슨도 왼쪽으로 뛰는 경우들이 많았고 클루세스키가 대부분 오른쪽 공격수로 뛰었었는데 이번 경기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히샬리송을 중앙 공격수, 클루세스키를 공격 미드필더, 존슨을 오른쪽, 손흥민 선수를 왼쪽으로 배치했잖아요. 기분도 얘기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넘버 9 역할을 했는데 오늘은 레프트 사이드 핸드에서 뛰었고 존슨이 어포지션 오른쪽으로 갔고 클루세스키가 넘버 10 역할을 했습니다. 이 장면 보시면 히샬리송이 중앙 최전방에 있는데요. 후방에서 공을 풀어나가는 상황을 보세요. 또 한 번 손흥민 선수에게 측면에 공을 주죠. 손흥민과 존슨이 넓게 벌려서 폭을 만들었기 때문에 뉴캐슬의 포백 라인에 풀백과 센터백, 센터백과 센터백, 센터백과 풀백의 이 사이 공간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 벌려놓고 그 공간을 활용하는 침투 플레이가 이날 토트넘의 승리의 열쇠였는데 폭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바로 클루세스키에게 돌려주고 클루세스키의 패스를 받은 히샬리송의 슈팅이 뜨는 장면이잖아요. 앞서도 보여드린 장면인데 이런 허브 역할 손흥민 선수가 한 번에 돌려주면서 공격 템포를 높인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셰이 기분이 저는 오늘도 손흥민 선수가 absolutely brilliant 절대적으로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선수들이 잘했고 리차즈가 풀백들의 영향력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오늘 절대적인 최고는 역시 손흥민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장면에서 클루세스키의 패스를 받은 히샬리송의 슈팅이 빗나갔는데 역시나 이번 경기 2골을 넣긴 했음에도 결정력에 아쉬움이 있었잖아요. 셰이 기분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1월 이적 시장에 스트라이커 포지션은 보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오늘 경기에선 이 4명의 공격 조합이 아주 잘했다 얘기하면서 히샬리송도 그래도 이제 좋은 평가를 했어요. 이 장면 보시면 또 한 번 이제 왼쪽에서 손흥민 선수가 클루세스키에게 연결해주는데 클루세스키가 받는 척하면서 흘리고 히샬리송이 이어받아서 사르에게 주고 사르가 존슨에게 주면서 크로스 패스를 연결했는데 아쉽게도 반대편으로 손흥민 선수가 침투하는 위치에 정확한 크로스가 되지 못하면서 빗나갔거든요. 어찌됐거나 이 상황이 뉴캐슬이 흔들렸던 게 뉴캐슬 수비 숫자도 많았지만 손흥민, 클루세스키, 히샬리송, 존슨이 동시에 4명이서 항상 페널티 박스 안을 습격하니까 게다가 이 선수들이 워낙에 많이 움직이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스위칭 플레이를 많이 하니까 셰이 기분이 얘기합니다. 뉴캐슬 수비수들이 박스 안에 많이 있어도 상대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
그러면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폭을 만드는 게 왜 위협적이냐, 1대1 능력도 뛰어나고 또 문전에 많은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오른쪽에서 시작된 공이 크게 반대편으로 전환될 때 뉴캐슬 수비가 헤더로 차단하려고 했지만 바깥으로 빠져나가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폭이 워낙 넓으니까 이 사이드라인으로 크게 벌려져 있던 손흥민 선수 쪽의 범위를 완전히 막기가 어렵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막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가 중앙 지역에 쿠루세스키가 안쪽에 들어와 있으니까 쿠루세스키에게도 공이 올 수 있을지 모르니 모든 영역을 커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손흥민 선수는 항상 넓게 벌려서 굳이 가까이 와서 연계하려고 안 하고 이 폭을 활용하고 공간을 만들려고 한 것이죠.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뉴캐슬의 문제를 야기했다. 그리고 뉴캐슬의 트리피어가 1대1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를 막지 못했고 손흥민 선수가 히샬리송에게 컵백하면서 골을 만들어줬다라고 기분이 얘기합니다. 히샬리송이 잘 넣었다기보다는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줬다. 박스 안에서 히샬리송에겐 리얼 견제가 아예 없었던 상황이 펼쳐졌다. 손흥민 선수가 만든 폭으로 인해,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완벽하게 노마크 찬스가 된 히샬리송을 만들어주는 상황을 통해서 골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를 사이드에 배치한 상황을 극대화한 전술이 나온 겁니다. 이전에는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에 벌렸을 때도 두 명의 마크를 받거나 각도가 없어서 슈팅하기 어렵거나 컵백각이 안 나오거나 상대의 6탄 수비에 막혔는데, 이렇게 다발적인 움직임과 활발한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의 능력을 극대화한 건데요. 그러면서 또 손흥민 선수가 자기 진영에서 공을 끌고 문전까지 치고 들어가서 쿠루세스키에게 패스하고 쿠루세스키의 크로스를 히샬리송이 아쉽게도 헤더로 마무리하지 못한 장면을 소개하면서 셰이 기분이 이 장면도 마찬가지로 토트넘의 관점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공격을 전환할 때 정말 많은 선수들이 함께 박스 안으로 달려든 점입니다. 물론 히샬리송이 기회를 많이 놓쳤죠. 이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장면을 소개하면서 히샬리송이 비록 득점 기회를 놓치긴 했지만 브루노 기마랑이스를 또 압박해서 전방 압박을 열심히 해주면서 공을 끊어내고, 이 끊어낸 공을 쿠루세스키가 사르에게 주고 사르가 백힐 주고 쿠루세스키가 다시 이어받아서 존슨에게 주고 존슨이 슈팅한 게 골대를 땅 때리고 나오면서 무산된 장면인데, 이 골이 들어갔더라면 셰이 기브는 올 시즌 최고의 골 후보에 오를 수 있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히샬리송의 차단부터 연계 과정과 마무리 슈팅 클래스까지 너무나 뛰어났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또 쿠루세스키의 크로스에 이은 손흥민 선수의 슈팅 장면도 아쉽게 빗나갔는데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골대 안으로 넣어서 추가 득점을 올릴 수 있었던 장면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의 페널티킥으로 2개의 도움에 이어 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4번째 골을 넣었는데요. 기분이 얘기합니다. 뉴캐슬에겐 너무나 터프한 날이었습니다. 힘든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내내 열심히 뛰고 팀을 위해 뛰었던 손흥민 선수의 골로 팀 승리의 대미를 장식한 것은 정말 좋은 일, 완벽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캡틴의 퍼포먼스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선수들을 인커레이지, 고양시키는 리더십을 보여줬고요. 팀을 위한 플레이를 했습니다. 팀을 위한 플레이를 하면서 팀의 마지막 골을 본인이 성공시키면서 왜 내가 캡틴인지, 캡틴이 뭐를 보여줘야 하는지를 다 보여준 경기였다라고 극찬을 한 것입니다. 이날 토트넘 4명 공격수의 움직임에 대해서 리차즈도 얘기하는데요. 4명의 선수가 압박할 때 이곳저곳 자리를 바꿔가며 달려들고 공을 얻었을 때 또 수비로 전환할 때 모두 이곳저곳으로 바꿔가면서 움직이는데, 이게 토트넘의 강점이며 이 움직임이 그냥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선수들 모두 시스템을 알고 뛴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점에 있어서 토트넘이 전술적으로 얼마나 잘 조련되어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팀인지를 극찬한 것입니다. 토트넘 허스퍼 정말 매 경기 손에 땀을 쥐는 흥미진진한 축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 경기가 곧바로 펼쳐집니다. 한국 시간으로 12월 6일 토요일 새벽 5시 노팅엄 포레스트와 원정 경기고요. 이어서 12월 24일 일요일 0시에는 에버튼과 홈 경기로 18라운드 경기 치릅니다. 12월 말 박싱데이 일정 12월 29일 새벽 4시 30분 브라이튼전, 올해 마지막 경기인 12월 31일 밤 11시 본머스전까지 한준TV와 함께 캡틴 손흥민 선수의 역대급 활약, 그 모든 이야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